우리 증시가 그렇게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이제 이게 저도 특히 이제 어제하고 그제의 장에서 와 이건 좀 뭔가 과하다. 과하다. 뭐가 좀 과하다. 이거는 이거 이 정도? 이 정도?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가지게 됐어요. 사실 뭐 그 이유들을 여러 가지로 찾는 뭐 애널리스트도 앞에서 이제 잠깐 이화준 과장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애널리스트도 멘붕이죠. 왜냐하면은 뭔가 좀 합당한 뭔가 원인이라든가 이 이유들을 좀 찾아야 되는데 마땅히 없어요. 맞아요. 이제 그래서 지금 뭐 얘기하는 게 이제 대만하고의 어떤 그 동조화 그리고 이제 우리하고 연관이 있었던 중국 증시와의 디커플링. 그러니까. 예, 뭐 이런 얘기들을 지금 하고 있죠. 뭐 상당 부분 저는 뭐 그 일리는 있습니다만은 뭐 대만하고의 동조화 얘기를 자꾸 하는데 대만 증시가 최근 한 달 동안에 그 대만 증시 하락폭을 보면은 한 7%에서 8% 수준이죠. 그러니까 우리 증시하고는 좀 비교가 안 돼요. 그러네요. 특히 이제 대만 증시와 우리 증시 비교할 때 물론 코스피도 중요하지만은 저는 코스닥 쪽에 조금 더 영향이 많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그 사업 구조가 대만도 이제 IT 중심이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이제 IT 비중이 높기 때문에 코스닥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돼요. 그 하락폭을 놓고 봤을 때 지금 코스닥은 이틀 동안 10%가 빠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만 놓고 보더라도,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물론 그런 요인들이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은 결국 지금 우리 증시가 최근에 가장 빠진 가장 큰 이유는 역시 수급이에요. 이게 뭐 여러분들도 이제 아실 거예요. 이게 뭐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굉장히 조심스러워 하시는 분들도 많고 언론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얘기하는 뭐 반대 매매 이게 이제 단순히 뭐 여러분들 뭐 그런 상황에 있으신 분들 굉장히 어려우신 분들도 많겠지만은 단순히 뭐 개인들의 반대 매매도 중요하지만은 최근에 이제 부분 이게 굉장히 시장에서 영향을 많이 받는 게 CFD 계좌 이게 이제 최근에는 뭐 시장의 어떤 하락을 좀 좌우하는 어제 그제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여러분 느끼시겠지만은 뭐 그저께 같은 경우는 코스닥 쪽에서 특히 IT 밸류체인에 있는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빠졌죠. 이게 상식으로 설명이 안 돼요. 왜 이런 종목이 하루에 10%가 빠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거는 철저하게 수급적인 요인으로밖에는 설명이 안 되는 거고 여기다 이제 또 뭐 스탁농 계좌라든가 이런 것들까지 그래서 이제 뭐 언론에서도 뭐 이제 계속해서 이런 반대 매매에 대한 우려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그 지금 국내 증시의 상대적인 어떤 열위 이런 부분들의 가장 큰 이유는 이러한 수급적인 논리로 전 좀 설명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꿔 말씀드리면은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된다면은 시장은 의외로 그 빠르게 또 되돌림이 나올 수가 있어요. 물론 그것은 기술적인 되돌림이겠지만은 일단 지금 너무 특히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예, 뭐 시장도 시장이지만은 종목을 놓고 봤을 때 와 이렇게 빠졌다고라는 생각이 나오기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의외로 이런 되돌림은 빠르게 나올 수가 있고요. 물론 여기에 또 하나 이제 추가되는 부분들이 공매도 이것도 이제 역시 또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줘요. 최근에 보면은 공매도 물량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다는 거. 물론 시장을 이제 하방으로 보고 있는 약간 그 베팅을 하는 부분들도 있지만은 과연 2,300 이 정도에서 뭐 얼마를 보고 도대체 하방으로 베팅을 하는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들도 만약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쇼커버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굉장히 또 시장이 또 거꾸로 움직이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건 어차피 약간 그 투기적인 성격이 가미돼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공매도라는 것들은 이 항상 그 반대의 상황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것들은 여러분들께서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고요. 뭐 우리 신용융자 잔고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8월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가 14조 원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때보다 지금 한 5조? 5조 정도 줄었을 거예요, 아마. 그래서 사실 지금 상당히 많이 이미 신용유예 잔고는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고 물론 아직까지도 이제 계속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시장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결국 그런 것들이 뭐 계속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장의 요인은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지금 굉장히 힘든 구간입니다만은 이게 어떤 뭐 우리나라가 굉장히 뭐 문제가 있어 이게 여러 가지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북핵 문제도 거론되고 뭐 무슨 여러 가지 얘기들이 거론이 되는데 저는 물론 그런 요인들이 아주 없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지금 사실 하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90%는 수급이다. 저는 이렇게 좀 단정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사실 음모론도 나오고 사실 2008년 2008년이 아니라 IMF 때죠. 그때도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탁 무너졌을 때 결국에는 뭐 어느 뭐 머무 증권사도 그렇고 외국인이
마지막에 그 바닥에서 다 사가지고 결국 그 회사도 그 외국인 기업이 돼버리고 그런 케이스도 없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 저도 수급적인 건 그게 좀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사실 지금 증권사의 가장 큰 우려가 반대매매의 끝은 어딜까에 대한 고민에서 지금 대주주 담보대출 부족까지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 제일 큰 게 제일 우려스러운 게 그런 부분이. 그럼 담보 부족. 그러니까 결국에 반대매매 큰 물량. 그 물량이 다 나오면 그걸 누가 다 받겠어요. 음. 그럼 외국인은 아유 감사합니다 하고 걔들 가져가지고 나중에 한 몇 년 뒤에 팔겠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 시장에 대한 큰 우려가 아닌가. 사실 지금 이화진 과장이 그런 얘기를 해주셨지만은 이게 저희 수급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뭐 국내 증시가 뭐 여러 가지 그런 해외 증시보다 우리가 지금 뭐 이제 이머징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제 이머징에서 먼저 돈을 빼고 뭐 이제 정말 시장이 이러다가 뭐 2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 나오는데 물론 지수는 지금 약간 항상 올라갈 때도 그렇고 빠질 때도 그렇고 오버슈팅이라는 게 나와요. 항상 이런 국면에서는. 그래서 뭐 지금 여기가 딱 바닥입니다라고 단언을 하기가 되게 어려운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외국인들이 그렇게 많이 파는 건 아니에요. 지금 사실 시장을 놓고 봤을 때. 만약에 정말 뭐 우리나라 증시가 정말 다 팔고 떠나라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외국인 이렇게 안 팝니다. 하루에 1조씩 팔아야죠. 그거 아니에요 지금.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그러니까 어제 그제는 특히 이제 그게 굉장히 심했는데 대형주가 빠지는 게 아니고 중소형주가 빠진단 말이에요. 대지수 관련주도 그렇게 많이 안 빠집니다. 뭐 바이오 같은 것들은 오히려 올라요 지금. 맞아요. 그렇잖아요. 이게 시장 상황이 그렇게 뭐 시장을 파는 게 아니고 종목을 판다. 그럼 이거는 철저하게 수급적인 논리로 저는 좀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오히려 개인 투자자들이 더 힘든 장이 되는 거죠. 지수가 빠지는 게 아니고 종목이 빠지니까 어차피 개인 투자자들은 종목들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시장에 있어서 가장 큰 그 지금 그 우려 요인이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다만 이제 간밤에 뭐 뉴욕 증시 보셨겠지만은 뭐 어쨌든 반등이 났는데 저는 몇 가지 좀 그래도 그래도 이제 좀 희망을 찾자면은 물론 이거는 뭐 미국이나 우리나라 지금 결국 뭐 기술적인 상승보다는 기술적 반등을 좀 꿈꿔야 되겠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아침에 발표가 된 것 중에 제가 가장 주목하는 건 스트레스 테스트예요, 은행권에. 맞아요. 이게 발표가 됐는데 굉장히 긍정적으로 나왔죠. 네. 일단 지금 뭐 최악의 상황이라고 그러죠. 뭐 실업률 10% 올라가고 또 GDP 3.5% 감소하고 또 상업용 부동산 가격이 한 40% 폭락하고 이런 상황을 가정한 건데 지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평균 자기 자본 그러니까 뭐 모건스탠리나 뭐 시티뱅크나 한 34개 은행들을 놓고 봤을 때 평균 자기 자본 비율이 그 최소 기준치 한 2배를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작년에 한번 스트레스 테스트가 있었을 때 그때는 지금보다 조건이 좋았거든요. 그때 거의 지금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만 놓고 보면은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은 설사 상황이 뭐 경기 침체의 우려가 더 심해지고 진짜 그렇게 되더라도 버텨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인데 사람들이 잘 몰라요. 맞아요. 근데 중요한데 그런 경기 침체 얘기 나오면서 사실 네. 아이비들 주가가 많이 빠졌어요. 많이 빠졌죠. 글로벌 아이비. 근데 이제 버틸 수 있다는 버틸 수 얘기예요. 있다. 그게 예, 오늘 아침에 이건 나왔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래요. 이거가 뭐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간밤에 저는 지금 뭐 역시 가장 주목해야 되는 거는 뭐니 해도 인플레이션 피크인데, 그러니까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인데, 그러니까 주목하는 것은 역시 유가의 하락이고요. 유가의 하락은 물론 이게 뭐 나쁜 쪽으로 얘기하면 이게 경기 침체를 얘기해 준다고 할 수 있는데 이건 정말 지금부터는 주탁이에요. 연준도 그렇고 이런 얼마나 잘 줄을 타가지고 교묘하게 그 맞춰가야 밸런스를 됩니다. 맞추느냐 이게 네. 굉장히 중요한데 어쨌든 간에 일단은 물가를 잡아야 되기 때문에 유가가 이제 104달러까지 빠졌잖아요. 우리가 130달러 뭐 넘어간다 얘기할 때가 엊그제인데 이게 쭉쭉 빠지더니 104달러까지 왔어요. 또 하나 주목하는 거는 역시 앞에서 이제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원자재 가격이 지금 뭐 니켈이나 리튬이나 이런 것들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전까지 그 수준까지 지금 이게 안정이죠. 하향 안정화가 되고 있어요. 이거는 바꿔 말씀드리면은 당장은 아니더라도 지금 또 하나 시장에서 우려하는 건 기업의 실적입니다. 결국은 기업의 맞아요. 실적이 이제 이런 원자재 가격 상승 때문에 이번에 하향 조정되고 많은 애널리스트들이 그래서 이제 지수의 그 저점을 낮추는 이러한 어떤 그런 그 요인으로 작용을 하는데 의외로 기업 실적에 대해서 미치는 영향이 조금은 그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죠. 여기 이제 물론 이제 그 구리가 또 지금 급락을 해가지고 구리도 지금 굉장히 많이 빠졌거든요. 구리는 이제 우리가 얘기하기에 이제 경기 침체를 얘기해주는 하나의 그 바로미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네. 이게 빠지는 게 그게 좋은 건 아닌데 다만 지금 이렇게 원자재 가격, 원유 유가 이런 것들이 일제히 빠지고 있다라는 부분은 어쨌든 간에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연준의 그 스탠스에 있어서
전 그래서 지금 뭐 7월에야 뭐 이제 뭐 75bp 또 인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만은 그 이후의 스탠스는 지금 모르는 거거든요. 9월 뭐 지난번에 9월까지 75bp 오른다니까 지배적이었다가 이게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물론 이건 기대감이 많이 섞여 있는 거지만은 맞아요. 연준도 뭐 네. 파월도 한 달 만에 사실 지금 한 달 만에 50bp에서 75bp로 올린 그렇죠. 거잖아요. 스탠스 네, 네, 갖다가 네. 이제는 연준이 뭐 한가하게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금 파월 의장이 어제 그러니까 지금 뭐 상원 발언하고 하원 발언이 크게 차이가 없다고 볼 수 있지만은 가장 차이가 나는 거는 경기 침체에 대한 미묘한 그 톤의 변화가 이틀 동안에 하루 만에 이게 있었어요. 저 어제 보면서 야 파월도 지금 정말 힘들구나. 떨고 있어요. 예, 떨고 정말 있어요. 이거 그 얘기를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네. 아, 이 사람도 지금 진짜 이 잠 못 잘 것 예, 같아요. 그런 생각을 했는데 개인적으로 네. 어쨌든 간에 그런 부분 그러니까 연준의 어떤 이런 그 물가가 만약에 이런 식으로 조금 잡히는 모양이 그러니까 사실 지난달 CPI를 보더라도 우리가 문제는 헤드라인 CPI였지 사실 코어 CPI는 맞아요. 어느 정도 꺾이는 모습이 나왔거든요. 네. 그렇다면 유가가 안정이 되고 원자재 가격이 안정이 되고 곡물 가격이 안정이 되면은 헤드라인 CPI를 꺾여요. 그치. 그렇게 되면은 시장이 뭔가 그거에 대해서는 조금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줄 수 있다는 얘기죠. 연준의 기준도 헤드라인이죠. 일단은 그렇죠, 지금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들 물론 그것이 이제 또 지금 이제 시장에서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경기 침체로의 어떤 또 이전에 그래서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은 그 줄을 되게 잘 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연준이 그래서 더 중요해진 거고 예. 제발 좀 그 줄을 잘 타주기를 바라는 거고 뭐 연준뿐만이 아니라 지금 모든 나라의 중앙은행들이 지금부터는 통화 정책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진짜 이제는 그 삐끗하면 안 되는 이런 상황. 연준 같은 경우도 시장을 너무 많이 실망을 시켜왔기 때문에 네. 이제는 더 이상 여기서 뭔가 그 악수를 두면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네. 지금 예, 말씀하세요. 일단은 네. 어제 시장을 봤을 때 사실 뭐 아까 뭐 해외 IB 뭐 은행들은 이제 어느 정도 건전성을 얘기했는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어떻게 보면은 사실 어제 급격하게 올랐던 게 고려신용정보와 같은 이게 아우, 화산 그거는 또 파산 부도 테마죠. 근데 아이, 실제적으로 제가 진짜로. 아는 지인진을 통해서 저축은행이나 은행에 계신 분들한테 물을 때 지금 연체율이 엄청나게 많이 올랐대요. 그만큼 사실 우리가 부동산이나 이제 담보대출을 무리하게 받으신 분들이 결국 그에 대한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부담하는 게 굉장히 커졌다는 의미도 되는 거기도 하고 그러면 국내 어떻게 보면 금융사들에 대한 우리나라 측에서는 그런 위기도 있지 않을까요? 그러면? 당연하죠. 일단 은행이 무너지는 게 이게 가장 지금 사실 굉장히 크니까. 중요한 건데 이제 우리가 지금 서서히가 아니고 이미 좀 어느 정도 시장에서 조금 그 얘기가 되어지는 게 신용 리스크죠 결국은. 네. 이게 고물가 고금리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는 신용 리스크가 확산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고 뭐 지금 이화정 과장이 얘기한 대로 그런 리스크는 지금 분명히 커요. 이제 특히 이제 이게 미국도 미국이지만은 이머징 시장에서의 영향이 훨씬 더 큽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제 항상 이렇게 뭔가 과거의 뭐 금융위기 상황이라든가 IMF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항상 이 신흥국들이 먼저 그 일단 데미지를 크게 입고 그리고 이제 뭐 여기저기서 막 구제금융 신청하고 이런 상황들을 우리가 이미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우려들은 있고요. 사실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지켜보면서 확인을 할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제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사실 이런 그 크레딧 리스크가 조금 이제 확대가 된 건 사실이지만은 지금 당장의 어떤 그런 크레딧 이슈가 불거지기보다는 일단은 지금 조금 시간은 두고 시간의 여유는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그 많은 기업들이 낮은 쿠폰율로 해서 회사채 발행을 해놓은 상황이니까 여유를 둔 거죠. 일단 지금 일단 우리가 돈이 많이 풀렸을 때 자금 조달을 좀 해놓은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회사채 만기가 몰려 있는 기간들이 2024년이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조금 당장의 어떤 크레딧 리스크가 막 그 확산이 되는 상황은 아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또 이제 이머징으로 넘어왔을 때 상대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그 분류해 놓기로를 좀 이제 그 저위험국으로 분류가 돼 있죠. 항상 이제 이런 상황에서 뭔가 금융위기 상황이 됐을 때는 이런 그 크레딧 관련해서 이 건전성이라든가 뭐 취약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 종합을 하면은 그러니까 뭐 터키라든가 우리가 얘기하는 뭐 이집트라든가 뭐 아르헨티나라든가 헝가리라든가 이런 나라들이 좀 이제 상대적으로 고위험국에 좀 그 분류가 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리스크는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사실은. 물론 이제 지금 뭐 개별적으로 봤을 때 개별 기업들의 문제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연출될 수 있지만은
결국 이런 것들은 시장의 우려만큼은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다만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전 시간에도 그런 말씀 드린 적이 있는데 주식시장으로 넘어와서의 어떤 관점을 보면은 결국 이제는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시장에서 얘기가 되어지고 불거지고 이러면서 그 주식시장에서 재무 건전성이 높은 기업, 낮은 기업들의 차별화 흐름은 확실히 나타날 거예요. 결국 제가 계속 실질적으로 장세 말씀을 드렸는데 결국 이제는 실적. 시장에서의 어떤 그 잣대가 그런 쪽으로 뭐 최근에 이미 그런 것들은 나타나고 있고요. 최근에 보면 이제 성장주들의 그 뭐 몰락이라는 표현이 뭐 적절하지 않지만은 그런 것들을 이미 시장에서는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결국은 지금 시장에서 제일 중요한 건 어떻게 보면 7월 달에 보니까 FOMC보다 우리나라 금통위가 그렇죠. 먼저 있더라고요. 사실 오늘도 뭐 뉴스도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결국 이런 한미 기준금리 역전 현상이 어느 정도 기정사실화된 상황에서 환율도 어제 1,300원이 이제 사실 넘었잖아요. 그러다 보니 서서히 이제 애널리스트 코멘트도 1,400까지 갈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외국인은 꾸준히 계속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러면 환율의 정점은 어디냐라고 계산을 했을 때 결국 1번 질문 아닙니까? 결국 수급에 또 얘기를. 그렇죠. 근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네. 그거예요. 이제 9월 달에 이제 금리가 어느 정도 이제 인상폭이 열갔다가 줄어드는 시점. 이점이 어떻게 보면은 환율이 안정화되는 시기인가 아닌가. 어제 추경호 부총리도 뭐 구두 개입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조금 환율에 대한 흐름들이 결국에는 시장에 앞으로도 9월 달까지는 이런 흐름들이 제일 중요한 변수가 되지 않을까 근데 뭐 싶은데. 환율을 사실 금리랑 예. 떼고 떼- 생각을 그렇죠. 할 떼고 수가 없기 없죠. 때문에 뭐 이제 그래서 미국이 이제 지금 올리는 기조인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지금 미국이랑 우리나라의 금리 역전을 좀 방지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은 그 한국은행에서 의도적으로 저는 빅스텝을 밟을 수 있다고 봐요. 일단 그런 그러니까 뭔가 특실을 따지겠죠. 이걸 우리가 금리를 세게 올려서 부채라든지 뭐. 그게 그러니까 이런 또 이제 그러면 이제 부채에 대한 우려는 분명히 있어요. 그러기 하지만은 이런 부분들 어느 게 더 우리한테 더 유리할지에 대한 이런 상황들을 아마 검토를 해서 지금 계속해서 빅스텝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뭐 빅스텝을 밟을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 물론 뚜껑 열어봐야 되겠지만은 그리고 이거 이제 원달러 환율이 1,300원이 뚫렸다는 게 저는 어제 사실 굉장히 좀 뼈 아팠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잘 막았거든요. 사실은 정부에서도 계속해서 이 1,300원을 저항선으로 해서 여기서는 어느 정도 이제 의지가 있었는데 이게 좀 생각보다 힘없이 뚫려버렸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유가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조금씩 이제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환율이 또 이제 또 하나의 또 그 새로운 뭐 새롭지는 않지만 어쨌든 간에 좀 악재로 등장을 하고 있는데 지금 뭐 얘기한 대로 1,350원, 1,400원 얘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부터는 이제 정부의 개입에 좀 이제 상당히 그 환율의 움직임은 많이 달려 있다. 정부가 어떤 형태의 개입이 나오느냐, 얼마나 강한 강도의 개입이 나오느냐 이런 부분들이 좀 달려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그게 좀 저도 좀 섣불리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얘기예요. 또 환율이 또 시장에 또 영향을 크게 줄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지금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자, 그럼 매크로는 네, 여기서 알겠습니다. 마무리해보고 업황 얘기 들어가기 전에 일단 저희가 업황 얘기를 나눠보는 시간을 갖는 이유 자체는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 보유자의 관점에서 어떻게 리스크를 대응해야 하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하셨던 실적 얘기가 지금 계속 시장에서 이제 나오고 있어요. 실적이 좋은 건 그럼 또 담아도 되는지 현금을 보유하신 입장에서는 현금을 보유하는 게 뭐 가장 현명한 건지 여기에 따라서 이제 들어갈 것 같은데 그 전에요. 지표 얘기를 계속 하셨잖아요. 네. 환율 근데 보니까 환율이랑 빅스 지수의 그 차트랑 굉장히 유사성을 네. 보이고 근데 빅스 지수는 사실 공포 지수라고 네. 얘기를 하지만 공포와 탐욕 지수라는 게 또 있잖아요. 예. 요거는 또 익스트림 피어로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 있는 거는 오히려 저점에서 이제 매수를 할 수 있다. 이제는 그런 그 인식들은 분명히 늘어나고 있는 거죠. 오, 그럼 예. 요거를 예. 이제 저희는 조금 긍정적인 관점에서 봐도 그러니까 이게 왜냐면은 항상 그거는 양날의 칼인 거예요. 네. 항상 이게 지금 이 정도 빠졌으면은, 이 정도 빠졌으면은, 그 지금 현금을 갖고 계신 분들한테는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좀 제가 좀 환상을 깨는 걸 수도 있는데 네. 여기서 이제 정말 V자 반등이 나가지고 우리 코로나19 이후에 1,400 빠졌다가 쭉 올라왔을 때처럼 저는 그런 장이 나올 가능성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네. 이제는 반등이 나더라도 일단 기술적인 반등이 나면서
그러니까 어떤 그 지금 빠진 거에 대한 되돌림 차원의 반등에서 나오고 그리고 만약에 기존에 막 한 1년에 걸쳐서 막 급반등이 나왔다는 부분에 가정한다면은 앞으로는 반등이 나더라도 한 3, 4년, 4, 5년 이런 식으로 네. 시장은 굉장히 그런 식의 반등이 나오지. 네, 네. 그러니까 너무 지금 그 한 번 경험을 했기 때문에 코로나19 이후에 여기서 사면은 금방 먹더라. 이제 그런 장이 나올 가능성은 좀 크지가 않다고 봐요. 지금 맞아요. 유동성의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 그죠, 말씀드린 대로 네. 지금 이제는 실적 장세로의 어떤 이전의 상황이기 때문에 네. 어떤 시장의 분위기와 환경과 여건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그렇다면 코로나 이전 수준의 경기랑 비교했을 때 내년이 더 나아질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도 또 사실 물음표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증시가 그렇죠. 말씀하신 것처럼 네. V자로 가기보다는 어떻게 조금 차근차근 올라가긴 하지만 차근차근 갈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자, 어제 그럼 이제 이번 주 섹터 좀 정리를 해볼 텐데 네. 와, 어제 제가 이화진 과장님이랑 얘기하면서 깜짝 놀랐어요. 왜요? 원전이요, 사실 여러분.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하루 종일 원전 얘기 많이 하셨을 거예요. 윤 대통령이 이제 탈원전 정책을 가속화하는 발언을 내놓으면서 원전주가 주목받았는데 여기까지 한 방송이랑 다를 게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 어제 저에게 말씀하신 인사이트를 우리 돈돈 가족분들께 좀 나눠주시죠. 뭐 나눠주기보다는 뭐 시장에서 뭐 어느 정도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있는데 네, 아주 저는 깜짝 놀란 게 있었는데 한번 과장님의 의견을 예, 듣고 아, 싶어서. 네, 네네. 갑자기. 네. 일단 사실 뭐 원전 어제 사실 우리나라 원전 자체가 뭐 차트 다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뭐 정책 관련 준인데도 사실 그동안 주가가 많이 안 올랐잖아요. 사실 저도 원전 얘기하면서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저도 저희 손님이 원전을 정말 좋아하는데 저는 원전을 제가 공부하고 싶어서 공부한 게 아니라 억지로 공부하게 됐어요. 정말로 진짜로 손님이 그걸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얘기를 하는데 그럼 왜 그동안 못 올랐냐에 대해서 사실은 뭐 신한울 3, 4기 좋다 이겁니다. 뭐 이거는 뭐 보수 어느 정도 보수 유지 뭐 이런 건 한전 기술이나 뭐 이런 게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에는 지금 유럽이나 체코, 폴란드 쪽에 대한 지금 입찰을 한 상태지만은 결국 제가 봤을 때 여기서 일단 사업자 선정이 돼야 일단 될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신재생 에너지가 최근에 올라갔던 이유가 지금 기온 이상 현상이죠. 어떻게 보면은 지금 굉장히 더위가 굉장히 빨리 지금 오고 있는 상태에서 프랑스 같은 경우가 지금 원전의 70%가 에너지의 70%가 원전인데 지금 프랑스의 수온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원전은 뭡니까? 냉각기. 그렇죠. 거기에 대한 이제 우려 현상으로 인해서 지금 그래서 태양광이 빨리 오히려 태양광 같은 경우는 설치를 하는데 네. 시간이 굉장히 짧아져요. 네. 그래서 태양광 쪽에 대한 수요가 더 빨라질 수가 있다. 그러니까 사실 폭염이 지속되면 이 네. 원전 냉각수로 들어가는 이 강물 온도 자체가 네. 오르다 보니까 거기에 차질이 빚어질 수밖에 없는데 음. 지금 여러분도 느끼시겠지만 기온이 정말 이상할이 많지 빠르게 더워지고 있고 그렇잖아요. 앞당겨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과연 우리가 탈원전 한다고 해서 우리가 원전을 보는 게 맞느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재생을 봐야 하는 이유를 저는 여기서 답을 찾을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부장님은 항상 이제 조금 긍정적으로 신재생 쪽으로 스탠스를 보고 계신 입장에서 여기에 좀 더 힘을 실을 수 있는 어떤 근거를 찾아오셨네요. 지금 에너지 믹스라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지금 혼돈기라고 생각을 해요. 이게 어. 우리나라나 유럽, 특히 유럽은 지금 네. 이번에 최근에 기사 많이 보셨겠지만은 유럽은 지금 아시겠지만 2035년부터 이제 EU가 이제 전기차 아예 없애겠다.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제 그쪽으로 가겠다. 한편으로는 석탄 발전소를 늘리고 있죠. 네. 굉장히 아이러니한 얘기거든요. 이건 진짜로. 이거 완전히 이율배반인데 예. 그만큼 지금 이 에너지에 대한 어떤 스탠스를 쉽게 잡을 수가 없는 게 왜냐하면 유럽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지금 어떤 그 데미지를 너무 크게 입어가지고 그렇죠. 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에너지에 대해서는 특히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정부가 바뀌면서 이 원자력에 대한 비중을 높이고 오히려 이제 그 신재생의 비중을 좀 낮추는 물론 이제 이거는 원자력이 결국은 좀 중간다리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결국 이제 뭐 아주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것이 결국은 이제 계속해서 이제 줄어들겠지만은 지금 당장에서의 어떤 이런 그 상황을 놓고 봤을 때는 이게 중간다리 역할을 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래서 저는 신재생에 대해서의 어떤 그 긍정적인 부분들은 뭐 그 변함이 없어요. 사실은 뭐 네. 최근에 태양광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이 뭐
유럽이라든가 미국이라든가 이런 쪽에서의 어떤 그 태양광 발전에 대한 그 이제 그 본격적인 투자 이런 부분들이 늘어나면서 가장 역시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은 종목이 뭐 OCI 같은 종목이 사실은 그러니까 이 약세장에서도 OCI에 대한 그 리포트 나오는 거 보면은 오 이거는 정말 좋은가 보다라는 얘기가 생각을 할 정도로 네. 일단 이제 폴리시 가격 자체도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런 부분들 사실 몇 년 동안은 폴리시리콘이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가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OCI 주가도 그냥 안 좋았는데 몇 년 이게 그런 부분들 완전히 벗어나서 이제 정말 수익 구조가 좀 좋아지는 뭐 이런 것들 제가 예를 든 건데 이런 것들만 놓고 보더라도 저는 결국은 이 신재생에 대한 방향성은 여전해요. 이게 유럽이든 뭐 미국이든 우리나라든 간에 다만 이제 말씀드린 대로 지금 단기적으로 봤을 때 약간 그 에너지 믹스라는 측면에서는 지금 약간 과도기다. 이게 뭐 이게 전쟁 리스크라든가 인플레이션 리스크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입이 되면서 지금 과도기 상황이고 이제 결국 요 상황이 좀 정리가 되면은 전 다시금 이 어떤 신재생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좀 가속 페달을 밟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원자력이 당분간은 어느 정도 그 비중을 차지하겠지만은 저는 그것이 하나의 그 중간 다리 역할을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지금 시장에 구해줄 수 있는 당장의 개체까지는 아니고 그럼 그렇죠. 길게 봐야 그렇죠. 되겠네요. 자, 그럼 두 번째는 원숭이 두창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랑 이번 주랑 다른 점을 찾자고 하면 원숭이 두창인 것 같아요, 소장님. 이게 진짜 예. 뭐랄까 저는 사실 최근에 시장에서 가장 좀 그래도 이 약세장에서도 잘 버틴 게 바이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또 공교롭게 예, 공교롭게도 타이밍이. 이제 이게 뭐 원숭이 두창이 거기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여러분께서 염두에 두셔야 되는 부분들은 원숭이 두창은 코로나하고 다르죠. 그렇죠. 예, 이게 그러니까 이건 정말로 테마로 움직일 가능성이 많고요. 지금 이미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뭐 예를 들면 미코바이오메드라든가 뭐 HK노엔이라든가 몇몇 종목들은 진짜 그 굉장히 좀 핫하게 움직였었는데 저는 뭐 이런 종목들은 철저하게 매매 영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제 우리나라 확진자 1명 나온 거잖아요. 네. 그리고 이게 뭐 코로나19처럼 이렇게 전염률이 되게 높지가 않아요. 완전히 진짜 밀접 접촉을 해야지 전염이 되는 거고. 터치 정도. 예. 그렇기 때문에 결국 그렇다면은 이게 어떤 뭐 전 국민이 이것 때문에 백신을 맞는다든가 이런 일은 저는 없을 것 같고 그렇다면은 관련주들이 어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러니까 원숭이창 때문에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그 어떤 비중이 얼마나 높을까? 예. 뭐 예를 들면 코로나19 같은 경우는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초반에 엄청나게 오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다 받았잖아요. 검사했다가. 경우가 다르다는 거죠. 완전히.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역시 말씀드린 대로 이건 철저하게 좀 저는 단기 테마로 접근해야 된다. 네. 그러니까 매매를 잘하시는 분들의 영역이에요. 철저하게. 그러니까 너무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중간중간에 뉴스에 따라서 계속해서 주가는 또 등락을 할 겁니다. 하지만은 그런 부분들을 너무 야 이게 무슨 코로나처럼 될 거다?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일단 그 감염력이라든지 확산의 정도에 따라서 변화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으로서는 철저히 테마적인 트레이딩의 영역이다. 과장님도 같은 의견이세요? 저도 처음에는 이제 원숭이 두창에 대한 우려를 한 2주 전에도 얘기는 했는데 확실히 코로나 때와 다른 게 어느 정도 우리나라 백신이나 이런 게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가 제가 봤을 때 좀 다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지난주까지는 여기에 대한 고민이 있었는데 이제 서서히 이게 확실히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제 우리나라도 여기에 대한 대비가 어느 정도 다 되어 있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봤을 때 또 부장님 말씀처럼 크게 시장에 대한 영향은 제가 봤을 때 좀 제한적일 것 같다 말씀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분 결국에 원숭이 두창으로 매기가 쏠리면서 제약바이오에도 조금 매기가 들어오는 제약바이오 종목을 같은 봤는데. 경우는 확실히 제약바이오가 이번 주에 좀 그래도 선방을 한 이유는 역시 시장에서 먼저 바닥을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쉽게 얘기하기엔 진짜 먼저 바닥을 본 거예요. 너무 오랫동안 그러니까 시장이 좋을 때도 제약바이오는 안 좋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제약바이오는 시장의 상승 과정에서 가장 소외가 돼 있는 소외. 업종이었습니다. 사실은 아시겠지만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역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먼저 바닥을 봤다는 게.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결국은 코로나19로 인해 가지고 이제 많은 기업들 제가 이전 시간에도 그런 말씀드렸지만은 많은 그 제약바이오 텍들의 어떤 뭐 임상이라든가 어떤 그 기술 수출을 위한 그 접촉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다 결국 그 지연이 되고 연기가 됐었어요. 이런 것들이 좀 하나씩 이제 정상화가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제약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먼저 바닥을 본 데 대한 저는 지금의 어떤 그 흐름이다. 최근의 흐름은. 네. 그리고 이제 뭐
애널리스트도 셀티론 리포트 안 쓰다가 셀티론 리포트 다시 쓰더라고요. 네. 이게 굉장히 저는 최근에 와서 하나의 그 쓰기 시그널이다. 네. 이런 생각을 좀 개인적으로 아. 해볼 수가 있을 것 아. 같아요. 그리고 어제 이제 되게 말씀 잘해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알테오젠을 어제 저희가 IR을 정리를 해주셨잖아요. 근데 제약바이오 안에서 어제 제가 시장을 보니까 뭐 다 가는 건 아닙니다. 뭐 그렇죠. 삼바라든지 셀트리온 같은 경우는 이제 대장이니까 그런 부분에 말씀하셨던 부장님 말씀하셨던 부분에 좀 탄력이 들어온 것 같고 힘을 정확하게 받는 거는 결국 바이오 플랫폼 기업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단기적인 이벤트일까요? 뭐 물론 길게 보면은 갈 수도 있겠지만 저는 좀 장기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까지? 왜냐하면은 사실 우리나라 회사들이 그동안 제약바이오가 겪어왔던 신약 개발에 대한 부분들이 워낙 리스크가 네. 크다 보니까 이런 바이오 플랫폼에 대한 시장들이 오히려 이번 바이오 USA나 이런 부분에서 시장에 해외 빅파마들이 관심을 가졌던 이유도 저는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안정적인 흐름 속에서 갈 수 있는 너무 이제 제약바이오를 뭐 리스크적인 측면이 아니라 이런 기술적인 측면에서 오히려 시장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면서 제가 봤을 때는 이제 또 예전에 저희 매경 기자님께서 오셨던 바이오 얘기를 했을 때도 네. 그런 흐름들이 1세대, 2세대, 3세대, 4세대 바이오에 대한 흐름들이 이제 이런 부분을 가지 않을까라는 좀 측면에서 조금 이제 길게 봐야 되겠다. 흐름이 맞아요. 바뀐다라고 저는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하면 가장 크게 떠올리는 리스크가 신약 개발 리스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를 좀 상쇄시킬 수 있는 게 또 바이오 플랫폼 기업이라서 그 부분에 해답을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테마 여쭤보기 전에요. 그 요즘에 이제 실적 시즌이잖아요. 네, 본격적으로 네. 다음 달부터. 네네. 2분기 실적은 어느 섹터에서 조금 주목을 하고 계세요, 부장님은? 뭐 어떤 섹터에 대한 그 업황이라든지. 어떤 그 주목보다는 저는 결국은 2분기 실적이 좀 중요한 그 이유가 네. 지금 이익 추정치가 이제 좀 하향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뭐 물론 어떤 특정 업종도 중요하지만은 이제 뭐 하향되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이제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실적에 반영하기 시작을 한 거죠. 본격적으로. 네. 그런데 제가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일단 지금 원자재 가격이 어느 정도 조금은 안정되는 모습이 나오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어떻게 이제 좀 엇갈리면서 자, 실적은 이미 좀 어느 정도 하향 추정을 해놨습니다. 추정치는 하향했는데 만약에 2분기 실적이 좀 그거보다 굉장히 좋은 보니까 생각보다 괜찮네. 그게 이제 지난 1분기 같은 경우는 이차전지가 그랬거든요. 이차전지가 실적은 좀 하향해 놨는데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왔어요. 그래서 주가는 그때 한번 올랐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2분기에도 저는 오히려 그래서 저는 특정 업종보다는 실적을 보면서 과연 이게 실적을 그러니까 좀 넘어서는 서프라이즈가 나오거나 이런 부분들에 전도 주목을 해야 된다. 특정 업종보다는. 지금 많은 종목들이 많이 좀 실적을 좀 많이 낮춰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낮추기 시작을 한 상황이고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쪽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래서 뭐 개인적으로는 사실 뭐 이런 반도체 밸류체인이라든가 이런 쪽에 대한 기대를 여전히 가지고 있는데 이건 조금 저는 뚜껑을 열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럴 것 아직까지는. 같아요. 예. 네. 왜냐하면 지금 삼성전자까지도 2분기 실적이 이제 추정치가 하향되기 시작을 했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밸류체인에 어떤 영향을 줄지에 대한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실적이 막상 나오면은 그거보다 이제 그 정말 좋게 나오면은 네. 시장은 거기서 어떤 하나의 또 그게 모멘텀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실적에 대한 모멘텀이 그렇게까지 어떤 그 종목으로 작용을 했지 시장으로 작용한 적은 별로 없었는데 전 요번 2분기 실적은 조금 그런 흐름도 가능하지 않겠는가. 시장의 실적. 예. 왜냐하면 지금 이미 추정치가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면 그 말씀해주신 관점에서 봤을 때 통신주는 생각보다 선방을 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물론 뭐 그 유명한 애널리스트 분께서도 하반기에 대한 기대 뭐 얘기를 했었고 뭐 버라이즌이나 뭐 AT&T나 네, 또 그리고 그 전통적인 예, 경기 방어적인 또 성격으로 그렇죠. 보이니까. 그런 부분도 있는 상황에서 사실 성장을 하는 이제 업종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는 나쁘진 않죠. 뭐 결국에는 이게 당장에 하반기 실적이 나오는 게 아니라 이제 증설을 하고 투자를 하고 있다는 관점에서는 5G는 저도 하반기에는 봐도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은 하고는 있습니다. 하반기 말고 2분기 실적이 2분기 실적에 대해서 통신주들을 어제 사실 통신 3사가 보니까는 최근에 수급도 좋았고요. 예, 사실 지금 통신 3사가 올라오는 이유는 네. 간단해요. 시장 방어주기 때문에 올라오는 그렇죠. 겁니다. 지금은 다시 그런 국면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다른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뭔가 딱히
뭐 지금 이런 시장에서는 살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장 수익률을 제고하는 차원에서는 오히려 이런 그 수급들의 자금이 통신주 같은 경우로 지금은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으로 볼 필요가 있죠. 지금은.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건 또 시장의 흐름이 바뀌면은 또 바뀔 수가 있어요. 특히 그러니까 통신주 같은 방어적이라는 경우는. 게 이런 힘든 네. 데 속에서도 네. 항상 이제 같이 쓸 그렇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가장 눈에 띄는 게 KT예요, 사실은. 네. KT의 흐름이 굉장히 견조하거든요. 그쵸. 이런 걸 보면은 네. 전 역으로 어떤 생각을 하면 아 시장이 되게 어렵구나. KT가 오르는 걸 보면 시장이 이렇게 네. 어렵구나라는 걸 전 느낍니다. 거꾸로. 음, 항상 그렇거든요. 음. 네. 그래서 어제 저는 조금 눈에 들어왔던 것 중에 하나가 통신 3사도 그렇고요. 그리고 방어적인 성격으로 저희가 계속 말씀드렸었던 음식료 그렇죠. 안에서 뭐 사료주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뭐 CJ CJ제일제당 같은 경우. 예. 제일제당이라든지 뭐 그 농심이라든지 말씀을 해주셨던 덴티움. 네. 아, 그런 부분들이 오르고 있는데 근데 덴티움은 좀 얘기가 다른 게 네. 오스템에 또 아, 악재가 있어가지고 맞아. 오늘 또 악재 네, 있죠. 그 부분은 잠시 저희가 네, 국장 체크하면서 알겠습니다. 같이 네. 보도록 할게요. 혹시 또 체크해 보시고 싶은 그 섹터 있어요? 섹터 아까 얘기하다 갑자기 덴티움 생각나면서 오스템 얘기하다 그만 까먹었었는데 다시 좀 생각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조선주의 흐름이 좀 최근에 좋아서 저는 그 흐름이 해운주로 이어받을 줄 알았더니 어제장에서 낙폭이 좀 과하더라고요. 야, 조선주의 흐름과 해운주의 흐름은 좀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조선주 같은 경우는 사실 최근에 이제 모르는 이유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제 LNG선에 대한 수주, 네. 뭐 현대미포조선이라든가 또 삼성중공업이라든가 이런 수주들이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지금 비교 자체가 안 될 정도로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게 유가 상승에 기인한 측면이 가장 크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주가를 좀 단기적으로 끌어올리는 역할을 하고 있고 또 사실 오랫동안 조선주 같은 경우도 시장에서 조명을 좀 못 받았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들에 대한 좀 반작용도 나타나고 있고 뭐 결국 항상 조선업종이라든가 이런 업종들을 다룰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부분은 수주와 실적 어느 쪽을 보느냐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일단 주가를 올리는 건 수주고 그렇다면 이제 이게 수주와 실적 사이 어떤 그 괴리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앞으로 또 만약에 막상 실적을 발표했는데 실적은 뭐 그렇게 안 좋더라 또 그럼 주가는 또 조정을 받을 수도 있고 항상 이런 그 시소 게임이거든요. 조선업종의 주가를 얘기할 때 우리 길게 봤을 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단 이런 수주에 좀 바탕을 두고 있는데 올해 수주의 실적 굉장히 좋을 걸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수주 모멘텀이 뭐 계속 이어지진 않더라도 좀 꾸준하게 주가를 지지하는 역할은 충분히 해줄 것 같아요. 조선업종의 주가를 지지하는. 그렇기 때문에 조선업종은 저는 굉장히 보수적인 투자라든가 지금 시장이 너무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일정 부분 이런 쪽으로 좀 피해 있는 것도 하나의 전략이 될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해운주는 조금 다르게 해운주는 지금 일단 운임의 문제예요. 운임이 저는 어느 정도 이제 고점을 쳤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해상운임이 그렇다면은 물론 어느 정도 그 고점을 쳤다고 하더라도 높은 수준에서 유지는 되는데 일단 그 고점을 뛰어넘기는 힘들 것 같아요. 그 상승 압력은 그렇죠. 없다. 없다. 이제 그렇다면 지금까지 이제 앞으로 실적이 네. 이런 실적들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인지 이 부분이 이제 해운주의 앞으로의 주가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키가 되겠죠. 기억나셨어요? 네. 뭐예요? 아 조선주였어요. 통했네요. 네. 소름 돋게. 네. 자, 오늘도 진짜 여러 가지 네. 인사이트와 또 방향성을 체크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는데 민셰이 님이 아까 앞서서 네. 부장님이 이제 V자 반등이 조금 어렵지 않을까. 봤어요. 근데 정말 무조건 V로 간다고 생각하시는 분들한테는 다시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또 주셔서 감사하네요. 아이 뭐 근데 네. 뭐 이런 말씀 이제 조심스러워요. 사실 말씀드리기가 되게 조심스러워요, 사실은. 근데 어쨌든 간에 뭐 그냥 저는 그냥 경험에 의해서 말씀드리는 거니까 네. 너무 제 말을 또 그 뭐 맹신하는,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네, 진짜로. 아유 좋습니다. 네. 자, 오늘도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좋은 말씀해주신 우리 이동근 부장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